안녕하세요. 이어서의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승만 정권 시대의 정치 깡패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시대는 정치 깡패가 아주 판을 쳤습니다. 깡패 이야기는 항상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대표 깡패들 중에서 이정재를 중심으로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정재와 영동파와 시라소니 사건. 두 번째는 이정재는 왜 이기붕과 결탁하여서 정치 깡패가 되었는가. 세 번째는 이정재의 정치 깡패 활동과 최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는 누구일까요? 이정재는 제1공화국 시절 정치 깡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재는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힘이 굉장히 셌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하면 그날 상품으로 걸린 황소는 전부 다 이정재의 몫이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중앙고등학교를 걸쳐서 휘문고등학교로 전학해 졸업했다고 전해질 만큼 당시의 교육 수준으로 보면 엄청난 고학력자였습니다. 결혼 후 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동대문에서 광목 장사를 할 때 깡패와 시비가 붙자 그 깡패를 씨름 기술로 들어 맺힌 걸 계기로 깡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해방 전에 김도한의 주도로 만들어진 반도의용 정신대에 들어가면서 김도한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정재가 김도한보다 나이가 1살 위면서도 김도한의 반도의용 정신대에서 총무일을 맡으면서 김도한을 형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잠시 김도한의 추천을 받아 특채로 경찰이 되어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방이 되자 김도한이 이끄는 대한청년단의 세력과 위세가 워낙 강하여 당시 이정재는 김도한을 매우 어려워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 대한청년단 종로구 동부 단장직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동대문시장 이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김도한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자 김도한의 종로 조직이 사실상 와해됩니다. 이러한 틈을 타고 이정재는 동대문 지객꾼들의 대부로서 시장 점포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조열승을 포섭하여 동대문 상인연합회라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6.25 전쟁 이후 파괴된 시장 중심지 일대 3,000평을 광장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점포를 짓고 상인들을 입주시키는 한편 상인들을 모두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이처럼 점차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킨 이정재는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과거 건달들이 했던 폭력행위,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금품을 뜯는 폐단을 없애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줌으로써 상인들의 원망을 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광장 주식회사에서 헐값에 사들인 땅을 상인들에게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고 전기, 전화관리세에 자가 발전을 구실로 돈을 받아내고 전화기를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취했습니다. 나중에 경마장까지 힘이 미쳐 체포되기 직전에는 종로 4가에서 종로 6가까지 7만 평 규모의 점포를 아우르며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인의 수는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동대문 상인연합회는 소위 7형제를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정재, 조열승, 이마수, 오영환, 고일심, 김양수, 차석환 등으로 당시 내노라 하는 주먹들이었습니다. 이정재는 원래 씨름꾼이라 힘은 굉장히 세지만 싸움 기술이나 실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부산 깡패 5명에게 구타당하고 있는 이정재를 시라소니가 구해주었던 일화에서 보듯이 싸움을 잘했다는 증언은 없고 주목패의 이미지보다 모리아카의 이미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재는 그런 약점을 덮기 위해서 부하들의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우선 부하들이 자기 집을 찾아올 때면 반드시 옷과 용모를 깨끗이 하고 단정한 차림이어야 했고, 만약 그렇지 못한 부하는 결코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부하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른 부하들이 손뼉을 치고 그 소리에 맞춰 집안의 여러 문지방 문들이 차례대로 열리면서 맨 끝에 이정재 본인이 위험있게 양반 다리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하들은 이정재와 만나는 일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정재가 본격적으로 주목 세계에서 명성과 세력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시라소니 린치 사건입니다. 동대문에서의 세력이 당시 명동 세력과 견줄 만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정재는 어쩌면 시라소니 린치 사건에 많은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하게 된 것은 그의 깡패로서의 분기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시라소니 린치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여야 할 것 같군요. 우리나라의 주목 역사에서 실로 수많은 실력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힘이 천하장사인 사람, 주먹을 잘 쓰는 사람, 발을 잘 쓰는 사람 등 저마다 한 가닥씩 하는 싸움꾼들이 존재했습니다. 모두 내노라 하는 싸움꾼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싸움의 실력이나 기술면에서 최고로 치는 불세출의 싸움꾼은 시라손이라고 불리운 이성순입니다. 이성순은 소시적에 열차를 차고 내리는 밀무역을 했는데 그 밀무역을 도비놀이, 도비오리라고 했습니다. 도비는 난다는 뜻이고 놀이는 타다, 오리는 내리다는 뜻입니다.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달리는 열차에 날듯이 뛰어오르고 내리면서 밀수를 하면서 익힌 민첩성과 지구력, 근력으로 달려오면서 뛰어올라 박치기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공중거리 박치기, 싸움꾼다운 동물적 감각과 배짱 등으로 시라소니를 최고의 싸움꾼으로 여기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수는 밀무역 도중 실수로 열차 밑으로 들어가 죽을 뻔했으나 기적적으로 열차에 올라탔고 이때 시라손이라는 별명을 얻어 평생 본명보다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때의 시라소니는 동물 스라소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도에서 못나거나 혼자 뒤떨어지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워낙 날쌔고 동물다운 감각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 스라소니로 잘못 압니다. 시라소니와 이정재의 인연은 이정재가 부산 피난 시절 부산 깡패에게 몰매를 맞는데 시라소니가 구해주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이정재는 시라소니에게 깍듯이 형님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시라소니는 한국전에서 북파 공작원인 켈로 부대를 이끌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 부대원들이 대부분 실직자로 지내게 됩니다. 켈로 부대는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침투해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8240 부대를 지칭하며 1951년 미군이 창설한 특수부대로 부대원 대부분이 이북 출신으로 유격 활동과 첩보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켈로 부대 부대원들은 국가 유공 대상자였으나 계급이나 군번 없이 활동한 부대 특성상 유공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무렵 동대문에서 주목 조직을 만들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이정재에게 시라소니는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시라소니가 이정재에게 돈을 몇 차례 빌리고 살 길이 막막한
전직 북파 공작원이었던 켈로 대원들에게 점포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라소니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 때문에 당시 조직을 키우고 있던 이정재나 이정재의 부하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50만 한, 현 시가로 5억 원 정도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고 서북 청년회 출신 상위 군인들에게도 점포를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자 동대문파 간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특히 자존심이 상한 이정재는 시라소니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맨손으로나 1대1로는 시라소니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동대문의 좁은 사무실로 유인하여 시라소니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고 둔기나 손도끼 등의 흉기로 공격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지도 모르는 시라소니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줄 테니 사무실로 오라는 전가를 받고 사무실로 왔을 때 기술적으로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게 됩니다. 망치, 손도끼, 야전삽으로 여러 명이 시라소니 한 명을 난자한 사건이 바로 시라소니 린치 사건입니다. 시라소니 린치 사건은 시라소니가 속해 있는 명동의 주목조직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동대문파는 당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신흥 조직이라면 명동은 이미 유명한 주목들이 있었던 자리 잡힌 조직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중반의 한국 주목은 크게 양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재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파, 이화룡을 중심으로 한 명동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명동파는 해방 이후 북한의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내려온 북한 출신의 주목들로 주로 평안도 출신들이었습니다.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이화룡, 맨발의 대장, 황병관 등이 주축으로 대동강 동지회라고 하여 명동 중심부인 극장, 시공관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이후 뒤이어 월남한 정파를 중심으로 한 평안북도 세력들은 압록강 동제해라 하여 명동역 중앙극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시공관을 중심으로 한 이화룡의 명동파가 세력에서 중앙극장파를 앞서게 됩니다. 이에 정팔은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평안도 신의주 출신인 시라소니를 데려와 이화룡의 명동파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라소니가 북쪽 사람끼리 잘 지내자고 하여 중재하자 두 세력은 연합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이 둘을 합쳐서 명동파라고 합니다. 이화룡이 1인자, 정팔은 사실상 2인자가 되면서 명동파라는 대조직의 토대가 갖추어지게 되는데 시라소니의 중재도 있었지만 공산당 및 좌익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과 맞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좌익들을 몰아내기 위해 명동파는 우익 청년 단체인 서북청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화룡은 해방 전 이북 평양에는 이화룡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미 유명한 건달이었고 젊은 시절에는 박두성, 아오키와 함께 북쪽 3대 강자라고 불리며 시라소니하고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재빠르게 상대방의 무릎을 딛는 동시에 큰 기합을 지르며 위력적인 박치기를 구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째려보는 눈초리만 보아도 오싹할 정도로 명동의 검은 신사로 불리었습니다. 서북청년단 대동강 동지회의 특공대장으로 좌익 계열을 습격하는 등 백색 테러리스트로도 활동했으며 제주 4.3 사건에도 가담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 이기붕이 자유당 당원 제의를 했지만 이화룡이 거절하자 이기붕은 이정재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이화룡은 정치는 질색이라면서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건달은 건달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실컷 이용만 당하다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 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세력 기반도 이정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했고, 또 건국 이후에 서북 청년회가 와해된 것을 본인이 이미 겪어봤기에 정치적으로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음 목표로 삼던 명동파에게 거절당한 이기붕은 대체자로 이정재의 동대문파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정재로서는 이기붕이 먼저 스카우트하려는 이화령에 대한 질투심과 라이벌 의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시라소니 린치 사건 소식을 들은 이화령은 복수를 위해 이정재의 동대문파와 대립했으나 이정재의 사주를 받은 경찰의 협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시라소니 린치 사건 이후에는 동대문파와 명동파는 청계천을 경계로 하여 서로 자신의 구역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대치하게 됩니다.